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융합적 인문 정신이라는 주제의 집중 토론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협상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협상 바이블 저자이며 경영권 분쟁 전문 로펌 어센던트 율본의 류재언 대표 변호사님께서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셨습니다. 류재언 대표님과 세 분의 연사분들께선 토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모니터상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는 잠시 끄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첫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은 법무법인 율본의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들 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로펌에서는 아주 재밌었던 소식이 하이브 민희진 사건,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는 사건인데 또 민희진 씨 덕분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요. 그 파란색의 강렬한 모자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벤처스라고 하는 벤처 투자 기업의 CSO를 맡고 있어요. 저희 팀은 한 39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한 1,000억 정도의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 20분 동안 정말 각각의 다른 주제로 이렇게 몰입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먼저 가장 마지막에 강의를 해주신 전원경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630년대에도 납기를 맞춰야 됐었구나. 500년이 지나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샜어야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로 이제 교수님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의 어떤 시대 사항을 잘 반영한 그런 미술 작품들을 하나씩 묘사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현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에는 주로 어떤 시대 정신이 좀 담겨 있고 보이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네. 첫 질문부터 이렇게 어렵게 훅 들어오시면 일단 마티스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르누아르가 젊은 마티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누아르가 만년에 카네슈르메르라는 니스 인근 마을에서 은둔할 때 젊은 마티스가 자주 그를 찾아가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르누아르가 마티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지. 나는 자네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자네는 좋은 화가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자네의 그림에는 파란색을 이렇게 썼는데 나 같으면 파란색을 이렇게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네의 그림에는 파란색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화가일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인식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서히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인식의 벽을 넓혀요. 어른이 된 순간 어느 순간 그 인식의 벽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벽이 생기죠. 그 인식의 벽 너머에 있는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림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인식의 벽 너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 미술이나 현대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식의 벽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나 어디선가 들은 듯한 음악일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로 나아갈 수는 없죠. 그것은 어디선가 본 듯한 예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 혁신을 가지고 오는 예술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점점 젊은 세대들이 그림을 컬렉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그림 값이 비싸지 않은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작가 그림 사야 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림들은 우리의 인식의 벽 안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미래 세대의 높은 가격을 받을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의 벽 바깥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 눈에 괴상하고 이상해 보이겠지만 10년, 20년 또는 100년, 200년 후에 마치 반 고흐가 그랬듯이 반 고흐가 당대에는 한 점밖에 그림을 팔지 못했지만 얼마 한 100년 정도 후에는 900억 원의 그림을 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싼 그림을 값을 받는 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더 뛰어난 작품인가를 우리 같은 평범한 인식의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 정말 예외적인 컬렉터이겠죠. 그래서 만약 지금 현대 작가들, 젊은 작가들 중에 누가 가능성이 있는가, 누구의 그림을 사는 것이 좋을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보통 인식의 벽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림을 만약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예. 어차피 미래 세대의 비싼 작품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알아볼 안목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과거의 그림을 보러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저도 현대 미술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피카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카소가 뛰어난 작가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해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20분 안에 기가 막히게 너무나 다양한 그림들을 정말 생생하게 하나하나씩 힌트를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같은 목발을 봐도 저는 다른 목발로 보이거든요. 그 목발에서 시대 정신을 찾아내시고 가난함을 이끌어내시고 그 경지에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없겠지만 저희도 현대미술관 같은 데를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힌트를 찾아보고 싶은 욕구는 있거든요. 네.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림을 좀 재미있게 관람하고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그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그림을 아마 제가 해설할 수 있는 그림이 한 3,000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3,000점은 도록에서 다 보고 제가 공부한 거예요. 과거의 그림은 도록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발행한 도록이 가장 오소리티가 높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재미있는 것들, 특히 화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캐치해서 다시 강의로 재구성해서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 유럽의 미술관 가면 옛날 그림 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림 다 똑같아 보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뭘 보고 공부를 하는가? 도록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도록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번역된 책을 보셔도 되는데 제일 확실한 것은 도록입니다. 그리고 도록의 영어는 대부분 쉬워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든 책을 듣든 책을 보든 1년 정도는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목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내 취향을 내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크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은 네덜란드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은 뜻밖에도 추상표현주의구나 라는 식으로 안목이 생기면 그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이나 미술관에 집중적으로 가셔서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삶의 동력으로 삼으셔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되도록 도록을 좀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연사하셨죠. 그 중동고의 안광복 선생님
강의가 사실 흡입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과 개학에 대한 가장 철학적인 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방학과 개학이 뭐냐? 선생님이 미칠 때 방학을 하고 부모가 미칠 때 개학을 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엄청난 그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막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글을 한 개 쓰면 사실 댓글이 7,000개나 달리는 엄청나게 핫하신 분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인플루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강복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29년 전에 선생님이 되셨고 8, 9학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15살, 16살, 17살, 18살 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인류로서 신인류와 잘 어울리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직업적인 교사들은 제일 염두에 두는 게 거리두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참 싸울 때는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상대를 한 대라도 더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감독이 작전 타임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선생님들은 방학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일과 이후에 반드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제 용어로 쓴다면은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튜닝을 합니다. 목적이 뭔가, 얘하고 왜 싸워야 되는가, 얘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지 마라. 이기려고 하지도 마라. 나는 쟤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지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이 뜰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이지 제가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면서 이기지 않는 것, 이를 악물고 너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적응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는 한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적의식 이런 걸 가지기보다는 끊임없이 시류가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튜닝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개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약해지면 안 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핵심적인 역량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멋진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스타트업계에 계시니까 저는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거든요. 그래서 전원경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림에서 시대를 보시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류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선업티. 그게 아니라 한류 드라마 중에서 널리 퍼진 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또 뭐 있습니까? 대장금도 있고요. 또 겨울연가 약간 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미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뜨는데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핫한 대한민국,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모순적인 모습, 이게 오히려 더 인기를 끕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다 깨내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칼 구스타프 융의 얘기인데, 인생의 전반기는 빛을 쫓았지만 40 이후에는 내 안에 그림자를 보듬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통찰이 있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0세를 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적어도 국뽕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잘 나가려는 걸 보여주려는 거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제가 중국을 폄하하는 거 맞습니다.는 아니고요. 이거 편집되니까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잘라주세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고 이제 배울 것도 많아지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실패에서 나온다는 것.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면서 성장하는지. 대한민국은 느낄 거를 다 느끼고 겪어야 될 걸 다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인 체험을 컨텐츠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변하다가 질문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답변인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생각을 했는데 치부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컴플렉스가 많다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 자존감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욱 교수님은 제가 한번 공부하셨던 그 분야들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세요. 학부 때는 물리학을 서울대에서 전공하셨고 그리고 박사는 영국에서 또 철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시대 정신을 설명하실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는 아기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애들을 키우면서 AI 시대에 저도 AI 시대가 아직까지 좀 두렵고요. 완전하게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는 더더욱 저는 준비가 안 된 부모거든요. 그래서 10살, 7살, 5살밖에 안 되는 그런 꼬맹이들인데 이 친구들을 AI 시대에 적합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세 명의 자녀분을 키우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돌아다니는 답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계가 못하는 걸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대답들이 창의력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 능력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AI의 핵심은 적어도 지금 현재 AI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SF에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하고 전혀 구별 안 되는 AI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AI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놀랄 만큼 똑똑한데 놀랄 만큼 멍청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순이냐고 우리는 느끼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항상 인간지능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놀랄 만큼 똑똑한데 놀랄 만큼 멍청한 사람을 보기는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다 통과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B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B가 A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낯선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약간 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인간지능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지능에 비춰볼 때 얘는 이런 걸 잘하고 얘는 못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게 즉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철학적으로 중요한데 그럼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서 일단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간 지능이 실제로 더 장점을 갖는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필요. 아까 말씀드린 창의력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력도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함수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정형화된 게 있으면 조합적 창의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여태까지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AI가 못하는 건 얘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영역들을 관통해서 그 영역들 사이에 그 연관관계를 찾아내거나 그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것들의 솔루션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통찰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통찰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적어도 당분간은 그 다양한 분야들을 횡단하고 어떤 분야가 나와도 그거의 핵심은 금방 이렇게 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그런 서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영역들 사이에 유사성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게 교육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통찰력은 저도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리스크를 주로 많이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분쟁 리스크를 많이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AI, 인공지능은 결국 낯선 지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AI로 인해서 초래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류에게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일단 정도가 비교적 낮고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한데 지금 이미 실현이 되어 있는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중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 더블유스, 이중 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AI가 무슨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AI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수없이 많이 서치를 해서 그 중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걸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메디컬 AI를 생각하면 거기서 그 AI의 어떤 영역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단순히 그 파라미터 값 하나만 바꾸면 그 독성, 톡시시티 파라미터 값을 0으로 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쓰는 약이니까 독성이 없어야겠죠. 그거를 1로 바꿔주면 다른 거 그대로 놔두고 얘가 갑자기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독성 물질들을 막 그 후보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발견해냅니다. 실제로 이게 최근에 아주 그 극적인 사건으로 벌어져서 관련된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서 적어도 그 이중 사용이 가능한 AI에 대해서는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들, 그러니까 사용을 막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또 혜택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AI를 이중 사용하지 않고 책임 있게 윤리적으로 사회에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서를 하거나 뭔가 거기에 자격을 준 사람들만 접근해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현재 국제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실현이 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 디스킬의 문제입니다. 탈숙련의 문제인데요. 아까 앙방부 선생님 저기서 잘 지적했지만 이제 우리는 전화번호 못 외우는 거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합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술, AI도 일종의 자동화 기술인데 자동화 기술이 도입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되는 디스킬, 탈숙련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그전까지는 육체 노동을 대신했던 기계들과 달리 인간의 정신 노동을 많이 대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조건을 만족시키면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AI에게 자신의 정신 노동들을 일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정신적 역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 의견들을 종합하거나 하는 능력들도 전부 다 AI한테 일임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유전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형태가 사람 형태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고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서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일 텐데
실제로 아까 그 바둑 그 알파고한테 다치고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바둑 둔다. 취미 활동들은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생들이 그 챗GPT 써가지고 보고서 막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는 진짜 요약을 잘하잖아요. 문장도 너무 잘 생성하고 학생들의 글 쓰는 능력이 정말로 떨어졌어요. 문장 비문도 비문이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도 못하고 문장이 약간만 길어져도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체득하는 훈련들 안에서 생긴 현상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능력조차도 그냥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으니까 그런 기술, 그런 어떤 역량들은 과거의 역량이니까 그냥 다 제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마 이제 AGI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터미네이터 같은 시나리오, 근데 그 부분은 뭐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시나리오가 우리가 몇 가지 점, 거버넌스에 충분히 조심하면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저희 토론 시간이 이제 10여 분이 남아서 이제 그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 3분 정도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가장 먼저 저쪽 가운데.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인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도 모르고 세 분의 강연 너무 흥미롭게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안광복 선생님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강연 말미에 해주셨는데 이 좋은 삶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되는데 투쟁을 하다 보면 경쟁의 방식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매스미디어에 의해서나 혹은 사회가 정해주는 어떤 컨센서스에 의해서 좋은 삶이 정해졌을 때 그걸 개인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거를 우리가 납득하지 못했을 때는 각자가 어떻게 좋은 삶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왜 좋은 질문이라고 하냐면 자유인하고 노예는 일터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할 때는 누가 자유인이고 노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4시 반 퇴근 이후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자유인이야, 저 사람 노예지, 우리 알아요. 노예의 특징은 뭐죠? 자기한테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할 일 없이 스마트폰 가지고 서칭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재밌는 오락거리를 보고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다세는 뭐냐면 그 여가 시간에 비로소 일에서 모연한 상태에서의 자기를 만들어 나가요. 그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스콜레 개념입니다. 여가 개념이거든요. 인류는 이미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압니다. 그 모델이 어디 있었냐면은 예전 유럽에서의 귀족들의 삶, 노동에서 놓여놨을 때 품격 있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치들이 있었어요. 미술도 그 중에 하나겠죠. 동양 같은 경우에는 공자님 이후로 유계가 있었습니다. 서예부터 시작해서 활 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의 질문이 딱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교양이 뭡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21세기 문명의 인문적 화두라고 봅니다. 노동의 가치에서 노예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문명을 어떻게 적응할까를 보는 게 아니라 노동에서 벗어난 이후의 인류는 어떤 삶을 꿈꿔야 될까, 그게 그 화두라고 보는데 그 질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셔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더 건강한 인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1세기를 빛낼 위대한 철학자가 되실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2분 정도만 질문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뉴욕주일대학교 다니는 이재서라고 하는데요. 이상욱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보조해 주냐 아니면 그 퇴색시키느냐 이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그 좀
요즘 좀 귀차니즘에 빠지고 게을러져서 인공지능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게을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진 저를 보조해 주는 건지 제 뛰어난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는 건지 아니면 제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건지 그걸 저도 알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그걸 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냥 순전히 주관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러면 그 기준 같은 게 그래도 뭐 하나라도 있진 않을까요? 객관적 최소한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거.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쇼츠를 1시간째 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즘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추천을 피드를 무한정 이렇게 올려보는 스타일이라 내 딴에는 골라서 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좀 근데 어쨌든 1시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는 아까 안광복 선생님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엄청난 기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루려는 목적이 있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시켜서 내가 하는 전체 프로젝트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암산이 빠른 분들도 5자리 곱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일일이 하고 계세요? 전자계산 기술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이 계획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파워풀한 능력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다 쓰는 것은 저는 특히 21세기 사회에서는 권장돼야 될 역량. 단 디스키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들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부터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과학자 쪽 단체 과실현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같이 발표한 분이 대덕 연구단지에서 이제 그 화학 쪽 연구를 하시는 센터장이셨어요. 그분이 30분 발표 내내 인공지능 극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분 이해는 되는데 저 인간 포닥들은 뭐 시켜도 잘 해오지도 않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딴지 걸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바빠가지고 그건 못 하겠는데요 막 이러고 휴가 가고 막 이러는데 얘는 인공지능을 시켜놓으면 이제 리서치 GPT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술 연구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얘는 밤새도록 투덜대지도 않고 뭐 논문 요약해오라고 하면 논문 척척 요약해오고 이 분야에서 어떤 주제가 좋으냐고 뭐 하여튼 그분 표현에 의하면 불평하지 않고 굉장히 똑똑한 포닥 4명을 돈 거의 안 들이고 쓰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많이 써야 된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센터장님, 근데 센터장님처럼 그 화학 분야에 이미 굉장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챗GPT가 어떤 연구 주제를 제안하면 이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헛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거 제안하면 이런 저널 없는데 하고 이렇게 제끼실 수 있지 않냐. 근데 센터장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석사과정생 갓 들어온 친구가 리서치 GPT 같은 거 써가지고 그럼 그 친구는 뭐가 할루시네이션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았을 텐데 그런 친구가 센터장님 실험실에서 이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한 30초 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건 좀 곤란하다고. 그 완전히 다 망쳐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험기구 작동하고 어떻게 논문 찾고 어떻게 논문 요약하고 조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 기준이 될 텐데 저는 당연히 디스킬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거를 도구로 잘 사용하는 건 절대 찬성인데 근데 그 전에 자신이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이밸류에이션을 하겠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평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인공지능 하루 1시간에 1000곡씩 작곡하는데 걔한테는 1000곡이 다 똑같은 1000곡인데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힌 곡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곡이 있어요.
어떻게 이 둘을 갖다 같이 산출하지? 그 이유가 우리랑 그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됐던 다른 종류 인공지능이 됐던 그 결과물들을 판단하고 어떤 걸 갖다 써야겠다, 어떤 걸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질문 짧게 한 분만 받고, 혹시 누구한테 하시나요? 네, 누구한테 하시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만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광복 교사님한테 질문 드리고요. 저는 96년생 장재우라고 합니다. 전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랑 기성 세대랑 아마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인류처럼 막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디지털 제네레이션 세대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현실보다 가상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가치관으로는 그래도 현실에 더 기반을 두는 게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새로운 신인류 같은 친구들과 함께 융화되는 걸 떠나서 제가 만약에 가장이 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면은 이 시대의 흐름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건강한 가치관에 있어서 좀 올바르게 좀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없을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멋진 질문이십니다. 최고의 질문이신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1분 안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이 세상을 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적외선 있죠. 그죠? 자외선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과학 문명은 적외선만 봤습니다. 욕망만 봤거든요. 그런데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영성. 이건 인간이 할 게 아니잖아. 그건 안 돼. 양심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양심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 매트릭스가 던지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께서 그 지점을 짚어주신 거예요. 인류는 욕망으로 사는 측면도 있지만은 영성으로 이끌려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성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희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